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여섯 번째 이제 모임인데 237페이지부터 282페이지까지요. 일본 그 유교, 유학 둘로 번역되는 컨퓨셔니즘에 관한 겁니다. 그래서 일본 그 유학이 이제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 제가 이제 첫 번째를 하고요. 다음에 그 김영 선생님이 하시고 그다음에 제가 세 번째를 하고 하는 식으로 그 논의를 전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오늘은 어떻게 제가 얘기를 하려면요. 우선 그 책에 있는 그 시작 인트로덕션 부분에 조금 설명하고 그다음에 후지와라 세이크하고 하야시 라잔이라는 두 사람의 이야기를 좀 보고 그다음에 이 유학 일반에 대해서 제 나름의 이제 그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그러면 시간이 많이 갈 거라고 생각해요. 대부분 시간을 보내고 좀 쉬었다가 나머지 네 사람은 이제 간단하게 다른 식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선 인트로덕션이 있는 건데 여기 나온 몇 가지 이제 그, 기본적인 사실들을 좀 아는 게 이제 도움이 되니까 일단 그거를 조금 이제 보기로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그 이누에 데치디로라는 그 학자가 있었어요. 학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일본 그 유학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그 정리를 한 이제 저서를 냈는데 이제 그것이 그 요 글이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일본 유학의 그 전통 뭐 그 연구 이런 거를 나름대로 정리를 이제 잘 해줬다. 그리고 이것이 그 서양의 그 철학 기본적인 그 개념인 관념론, 리얼리즘, 유물론, 공리주의, 인식의 객관론, 주관 이런 것하고 어떻게 대비가 되는지를 이제 얘기를 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근대 학문을 갖고서 유학을 이제 연구한 그 사람 중에서 가장 체계적으로 했던 사람이라고 이제 하는 거죠. 그리고 왜 이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그 체계적으로 하려고 하고 서양하고 비교를 했냐면은 기본적인 거는 이 동양이 서양한테 밀리는 상태였잖아요, 당시에. 그런 상태에서 그 우리도 다른 나라와는 달리 일본에 이러한 그 전통이 있다 하는 거를 그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한 동기도 있고요. 있는데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 그 이노우에 대치로라는 그 학자인데 이 사람이 전반기에는 일을 잘 하다가 당시 일본 학자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랬지만 후반기에는 다그 삼천포로 빠졌어요. 일본 제국주의를 찬양하고 해외 그 침략을 미워하는 그런데 전부 그 전력을 투각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전반기 그런 작업을 했지만 후반기에 쓴 책 중에 이게 있습니다. 그 치고 연기라는 책인데 쪽고 연기라는 책인데 이거는 교육 치고 우리로 얘기하면 국민 교육환경과 같은 그런 건데 이것에 그 여러 가지 의미를 부연해서 설명한 그런 이제 책을 썼어요. 그래서 그 일본 제국주의 정부의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 되었죠. 근데 그런 얘기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뭐 국민 도덕이 어쩌고 뭐 제국주의 일본의 그 무사도가 어쩌고 천황 정신이 어쩌고 뭐 이런 식의 그야말로 선전선동을 하다가 그 세상을 떠난 사람입니다. 이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랬어요, 일본에. 조선도 뭐 비슷한 경향이 있는데 이것이 인간 일반의 그 행동, 그 형태를 이제 보여준다고 할 수 있죠. 그런 연구가 있었다는 거 하고요. 일본의 그, 그 근세 17세기부터 조선 그 후기에 해당되는데 임진왜란 이후부터 이제 이 19세기 중반까지의 그 시기에 그 주요 인물을 이제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주요 인물들이 쓴 그 글들 중에서 몇 가지를 뽑아서 나름대로 별을 해놓은 것이 이제 저희가 이제 보고 있는 그런 책입니다. 근데 여기 이제 어떤 그 경향이 있어요. 그맨 처음에는 그 주자학,
주자학이 중심이었어요. 푸지와라 세이칸, 하야시 라자니 오늘 다루는 사람들은 대부분 주자학이 주자학의 신봉자 아니면 이거를 연구하는 사람들이었다고 한다면 그 이후에는 여기에 반해서 주자 이전에 유학으로 돌아가자는 연구, 이 사람들이 이제 줄을 이루게 됩니다. 그 사람들이 야마가스 오쿠니, 이토 진사야니, 오기소라니 같은 그런 이제 학자들이 되죠. 그러다가 에도 시대 때 일본 근세 후기로 가면 또 변해요. 그래서 요것이 예컨대 조선하고 비교한다면 조선은 그 주자학, 성리학, 요것이 가장 주류 일변도였다면 일본은 그 2세기 반 정도의 이런 이제 변화가 있었다 하는 그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맨 처음에 주자학이 일본의 주류 학문이 되고 일어난 것이 그 이것하고 관련이 있다고 이제 간단하게 진술했어요. 숭대마르비 진술이라는 사람의 성리자의라는 책이 일본에 들어와서 뭐 영향을 끼쳤다 하는데 제가 볼 땐 그 시도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임진왜란 때 여기 임진왜란 때 수입된 여러 저작들이 이 진술의 저작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서양 학자들의 어떤 편견을 이제 보여주는 건데 그 조선에서 엄청나게 훔쳐간 그 유교의 저작들이 일본에서 그 주자학이 일어나는데 큰 영향을 줍니다. 이 책뿐만 아니라 그 끌려간 학자들 있잖아요. 학자들. 이 학자들이 미친 영향이 이제 굉장히 이제 큰데 여기에 이 임진왜란 때에 수입된 책이라 그랬잖아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다 훔쳐간 거예요. 강탈해 간 거예요, 강탈. 이 영어에는 그렇게 안 썼던데 이 해석한 사람이 그 수입이라고 그 말로 표현해가지고 상당히 잘못됐다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자, 이 얘기가 뭐냐면은 좀 이따가 이제 그 말씀을 이제 드리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여기 뭐 리니, 뭐 기니, 뭐 이런 것이 이제 중요한 용어예요. 개념들이죠, 개념. 이 개념을 갖고서 유학자들이 이 세상을 설명하고 그 인간을 설명하고 뭐 사회를 설명하고 뭐 등등 뭐 하는데 그 여기에서 약간 오역이 있어요. 오역이 있어가지고 그만 하는데 도쿠가와 시대의 많은 유학자들은 이를 지나치게 앞서는 것을 비판한 즉 우선순위를 이에 두었다. 이를 중시하는 형이상학은 하야시 라자의 철학에서 두드러진 반면에 바라 기겐과 이토진사 같은 역사들은 마음의 실체 통합생존의 길을 합심 강조했다. 여기가 오역이 있어요. 주의가 기가 없이는 결코 존재할 수 없음을 대표에 강조했지만 비판된 그들이 이를 더 중시한 것으로 보였다가 아니라 이를 중시한 것으로 보였는데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뭐 그건 나중에 이제 보면 되고요. 여기에서 이하고 이제 기 이런 거를 어떻게 영어로 번역을 하냐면은 여러 가지 번역이 있어요. 번역이 있는데 이 책에서는 그 기를 generative force라고 이제 번역을 했어요. 뭔가를 이렇게 생성시켜주는 그 힘이라고 했고 리를 principle 어떤 본성을 이제 리라고 이제 그 principle이라고 이제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걸 리하고 기로 갖고서 이제 설명 이제 하는데 뭐 지금은 이거 갖고 설명하는 것이 뭐 설득력이 많이 없어요. 당시에는 다 그렇게 이제 세상을 이었다는 얘기가 됩니다. 지금 선생님 말씀해 주셨듯이 첫째 단락의 마지막 줄에 기를 더 중시한 것으로 보였다. 이건 리를 더 중시한 것으로 보였다고 바꿔야 하고요. 그래서 그 주희가 다다음 줄 기를 중시하는 형이상학은 하야시 라잔의 철학에서 두드러진 반면에
겐과 등등에서는 저 나중에 하면 기를 훨씬 더 강조했다. 네, 반면에 이걸 갖다가 두드러진 반면에라고 하기보다 두드러졌는데 이 정도로 번역하면 좋겠습니다. 하야시 라전이 기를 중시했고, 더 그리고 강조했다는 거죠. 겐등은 더 강조했다 이렇게 네, 해요. 네, 반면에 역적으로 네, 하면 안 되는 거고, 네, 네, 사실 요 문장은 이제 원문은 그렇게 번역하는 게 이제 맞는데, 이 문제는 논란의 여지가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야시 라잔이, 저 나중에 또 좀 나오는데, 하야시 라잔이 기를 중시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이건 좀 논란의 여지가 있을 음. 것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저자들은 이렇게, 본 듯 싶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해석에 따라가죠. 뭐, 얼마든지 달라질 수가 있어요. 달라질 수 있는데, 이제 기본적으로, 일본은 점점, 리를 이제 무시를 하고, 무시하다가 완전히 부정을 하고, 이제 기 중심으로 가는 경향은 있습니다. 끝까지. 그래서 이제 조선하고 이제 굉장히 다른 측면에서, 그건 나중에 제가 도식을 갖고서 좀 설명을 이제 드리겠습니다. 자, 일본의 유학이 남긴 유산이 무엇인가? 자, 이거를 이제 이 저자들은 이제 두 가지로 이제 요약을 했는데, 하나는 사회 정치적인 관점에서 진지하게 세상을 바라보는 잘 교육받은 사회를 이끄는데 공헌했다는 점이다. 자, 이것이 이제 무슨 얘기냐면은, 일본의 유학은 조선이나 중국의 유학과는 달리, 요 사회 정치적인 요것에 연관을 시키려고 하는 노력도 엄청나게 했어요. 실제로. 다른 역할은 전혀 못하고. 그래서 유학을 갖고서, 유교 경쟁을 갖고서, 뭐 의례나 윤리나 이런 것보다도 이 사회 정치를 보려고 하는 노력을 경제했기 때문에 요걸 갖고서 세상을 바라보는데 이제 공헌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이제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당시에 이러한 풍조를 갖는 유학이 이제 교육의 어떤 기본적인 교과목이 많이 됐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훈련받은 사람들이 금방 이 세상이 이제 바뀌면서 자기네들의 관점을 유연하게 변화시켜가지고 여기서 에도 시대 때 말기에 교육받던 사람들이 전부 메이지로 가면은 근대 시대에 다 지도자들이 돼요. 저희가 메이지 시대 때에 알 수 있는 학자들 전부 유학 쪽에서 공부를 한 사람들인데 금방 사회에 적응을 해가지고 상당히 진보적인 방향으로 이제 나아갑니다. 그래서 소위 사회 정치학 이것을 훈련을 받는 과정이 유학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건데 이제 조선하고 다른 점이죠. 조선은 사회 정치적인 그런 측면들은 거의 뭐 미약했다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유학이 남긴 또 다른 유산은 일본인의 언어와 그것의 의미를 실질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게 만들었다는 점이다. 그러니까 요건 아마 이현숙 선생님이 더 잘 알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언어와 실제와의 관계, 이것에 직접적인 연관성을 훈련시켜주는 역할을 이제 많이 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언어가 어떤 사회를 읽고 그 사회를 이끌어 나가는 상당히 아주 근본적인 매개라는 인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언어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고 이 사람들이 금방 근대로 가면은 서구 언어를 금방금방 수용을 합니다. 그래서 서구 문명을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기반이 되었다. 근데 여기에 대한 논의들은 이제 많은데 한마디로 조선의 유학하고는 상당히 다르게 전개되었다 하는 거는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선 몇 가지를 이제 봤으면 하는데요. 한 사람이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여러 얘기들의 하나를 이해할 수 없는 건 없어요. 전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 나름대로는.
그 얘기가 전개가 되는 그 틀 안에서는 뭐 무리 없이 모든 것이 다 이해가 될 수 있는 그런 얘기들을 해요. 상식적인 얘기들을 하고 있다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상식적인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 자체가 어렵거나 뭐 난해하거나 그 이해할 수 없다 이런 거는 뭐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여기저기서 조각조각 얘기한 것들을 쫙 늘어놓고 그거를 그 흩어진 그 구슬을 꿰어갖고 그 목걸이를 만드는 식으로 어떤 그 전체상을 그리는 것들은 이게 쉬운 작업이 아닙니다, 사실은. 그래서 일단은 이 사람들이 그 쪼가리로 얘기한 거를 많이 들으면서 이 사람들이 쓰는 그 개념들, 용어, 이런 것에 좀 익숙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용어, 개념, 언어에 익숙해지면은, 그 다음에 이제 글을 읽는 것이 수월해지고, 그래서 점점 더 많이 읽다 보면은 전체적인 윤곽이 좀 잡히는 그런 형태로 나아가기 때문에 일단은 무슨 얘기를 이 사람들이 결국 했는지 이것들을 조금씩 이제 봤으면 좋겠는데요. 우선은 그 맨 처음에 후지와라 세이카라는 사람을 들은 이유, 왜 이 사람이 이제 중요한가, 왜 이 사람이 첫 번째 언급이 되는가를 이해하는 것이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일본 유학을 얘기할 때는 그 갑자기 후지와라 세이카, 그것도 그 16세기 말에서 17세기 초반에 살았던 사람을 얘기하는가. 이제 그것 자체를 이제 이해하는 것이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일본 유학의 역사를 이제 조금 알을 필요가 있습니다. 일본의 유학 관련 서적이 전례가 되고 한 거는 그 고대부터예요, 고대부터. 중국의 서적은 일본에 수입이 많이 됐어요. 많이 됐고, 여기저기 뭐, 그 장서로도 갖고 있었는데, 이것이 별로 그 현실 정치, 사회에 설득력 있는 그런 글로서 읽혀지지가 않았어요. 책들은 많이 수입이 됐지만은 본격적으로 유학의 전체상을 놓고서 읽고서 그 의미를 파악하려고 하고, 그거를 자기들의 삶, 사회, 정치 구조, 경제 이런 것하고 연관시켜서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것이 이때 와서입니다. 이때 와서. 그 이전에는 그 연구가 별로 이제 안 돼 있어요. 연구자도 있긴 있었지만 연구가 별로 안 됐고, 그런데 이 사람들 책들은 수입하다가 잘 보관을 했어요. 그래서 그 책들이 일본에 이제 많이 있는데, 그게 재미난 게 중국서 본 책인데, 중국에는 이미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중국에서는 이미 없어진 책인데, 일본에만 있는 책들도 있어요. 일본 사람들이 그걸 잘 보관해가지고. 그래서 중국의 그 소설 연구가들이 그 전 세계에 뭐 한두 권밖에 남지 않은 원본을 보기 위해서 일본에 옵니다. 그런 공헌을 했지만은 유교 연구가 되지는 않았는데, 여기에 이제 결정적으로 연구를 한 사람이 요 강항이라는 사람이에요, 강항. 강항은 임진왜란 때, 정유재란 때, 그러니까 두 번째 대규모 침공이 있었을 때, 1597년에 그 전라도 영광에 자기 집에 내려가 있었어요. 그때는 관료가 아니고 관직에서 이제 물러나 있을 때인데, 그때는 뭐 관직을 수행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이때. 그 전라도는 완전 쑥대밭이 됐기 때문에. 그때 잡혔어요. 포로로 잡혔어요, 포로로. 그 토도 닦아 돌아가는 사람한테 잡혀가지고 일본 식국그 끌려갔어요. 갔는데 거기에서 이 사람이 글을 잘하니까 붓글씨도 잘 쓰고 한시도 잘 쓰고 하니까 거기 잡아갔던 그 다이묘가 존중을 해줬어요. 이 사람들도 글 잘 쓰고 하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그 존경심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원하는 대로 이제 그 말을 좀 들어준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뭘로 갔냐면은 후지와라 저기 도도 다카토라고 다이묘가 교토에 이제 저택이 있었어요. 그 자기 영지는 시코쿠에 있었는데 거기에 갔을 때 따라갔어요. 데리고 갔어요. 데리고 와서 거기에서 있으면서 어떻게 돼서 만나게 된 사람이 후지와라 세이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근데 후지와라 세이카가 당시에 승려였었는데 여기에 어린 시절부터 불교에 귀해서 쇼코쿠지 큰 절인데 여기에 승려였다 그랬잖아요. 이 사람이 유교 책들을 갖고서 이제 상당히 흥미있어가지고 읽고 있었는데 뜻을 전혀 그 맥락을 파악을 못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수자르 세이카의 그 목표는 뭐냐면 유교에 특히 이게 주자 그 사서, 공자, 맹자, 그 논어 맹자, 그 대학 중용 있잖아요. 그거를 일본어로 번역하는 작업을 하고 싶은데 그걸 못하고 있었어요. 어려움이 이제 있어가지고 이해를 못하니까. 이럴 때 강항을 만나게 되니까 강항. 그래서 강항이 푸자르 세이카하고 요 제자들이 그 사서를 일본어로 번역하는 데 도움을 줬어요. 아주 결정적인 도움을 줬어요. 그래가지고 친해져가지고 강항이 나중에 이 사람들이 도와줘가지고서 한국에 돌아옵니다. 돌아오는데 그래서 푸자르 세이카가 그 일본어로 이제 번역을 하니까 사람들이 많이 읽을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 그 제자가 하야시 라잔이 있었어요. 하야시 라잔. 두 번째 다루는 사람이. 근데 그 사람이 바통을 이어받아가지고서 그걸 점점 그 후배들한테, 자식들한테 교육을 시키면서 넓혀간 거예요. 그래서 주작이 맨 처음에 후자라 세이카의 그 관심과 강함의 도움으로 인해서 이렇게 퍼지게 됩니다. 이해를 하게 됩니다. 자, 그거는 여기 보면은 강항의 영광 사람인데 영광 가면은 소원이 있어요. 내산 소원이라고. 강항을 모신 그 서원인데 그, 그 주자 사서의 일본어 번역에 결정적인 도움을 줬어요. 도움을 줬는데 이 번역이라는 것이 당시에 우리 지금은 번역이 그 컴퓨터에 돌리면 번역도 된다고 하는데 번역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 과제였냐면은 이 성서가 언제 번역이 됐는가를 한번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성서가 중국의 마테오리치가 갖고 온 성서가 그 11세기잖아요. 11세기 그 좀 전이잖아요. 일본의 성서가 온 게 16세기 중반에 1649년인 거예요. 근데 이 성서가 서양어로 쓰여 있지만 일본어로 번역되는 데에 몇 년이 걸렸냐면은 350년 이상이 걸려서 350년이 뭐야? 17, 18, 19, 그렇죠. 300년이 더 넘게 걸렸어요. 조선도 나중에 성경이 들어왔지만 성경이 번역된 게 뭐 구한말에 와서 번역된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다른 나라 언어를 자기네 언어로 번역을 한다는 게 엄청나게 힘든 겁니다. 불경은 그 현대어로 번역이 되기 시작한 게 근대에 들어와서잖아요. 그럴 때 이것의 번역의 그 난관을 돌파하는 데 도움을 준 사람이 강항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 공적이 있고, 그래서 주작이 이 사람들이 읽고서 이해를 하게 되고, 하다 보니까 재미있고, 현실에 뭐 나름대로 설명이 되니까 이제 부서진 거죠. 뿐만 아니라 동시에 인디언한테 일본 그때 외적이 와갖고 책을 엄청나게 훔쳐갔어요, 책을. 얘네들이 가는 곳마다 그 사대부 집하고 절 뭐 그런 데 들어가갖고 다 뒤져갖고 책을 엄청나게 가져왔습니다. 책을 가져가서 그 책들이 모태가 되어가지고 일본에 그 도서관이 만들어져, 이게. 17세기에. 임진왜란이 끝나고 그 도서관에 그 대표적인 도서관도 이런 도서관도 있습니다. 호사 분고라는 도서관, 난키 분고, 쇼코간 분고, 손케이카쿠 분고 이런 게 있는데 세카도 분고 이게 다 유명한 도서관이에요. 이게. 아직 다 있어요. 다 있어요. 다 있는데 여기 있는 책들이 당시에 벌써 3,000권, 3,000권 막 이래요. 근데 이 책들에
그 반수 이상이 조선소 훔쳐간 책들이, 그리고 이게 유교 관계 책들이 많습니다. 이런 관계에서 당시에 일본에 유학이 일어나는데 이제 큰, 그, 영향을 줬다는 거죠. 나중에 책들은 근세대 때는 나가사키를 통해서 중국에서 이제 수입이 됐지만은, 이 호사분코가 나고야에 있는데, 저도 이제 한번 가봤는데, 이 내부가 이렇습니다. 내부가 이랬는데, 이게 굉장히 유명한 도서관입니다. 여기 진기분도 많고, 조선서 그 가져온 책들이 엄청 많습니다. 여기서. 근데 이 사람들이 이거를 서로 나눠보면서 유학에 이제 흥미하게 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수입해 갔다는데 수입한 게 아니라 훔쳐간 거죠. 강탈해 간 거죠. 자, 그래서 이 글들을 읽어보면은 어려운 거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은. 그 사람의 마음속에 사려가 있으면은 뭐 다른 여러 가지 뭐 잡다한 생각이 있으면은 더 높은 지혜는 생겨날 수 없다. 우리는 이것을 거울의 속에 비할 수 있다. 물이란 티끌이다. 거울 속이 맑고 밝으면 한 점이 티끌이 있더라도 밝게 드러날 수 없다. 그 거울 속에 맑고 밝은 것을 하라고 그린다. 그 속에 영이 있다. 혹은 지선자라고 그린다. 뭐 등등 해가지고 그 마음을 정화하는 것의 이제 중요성 이런 것들 이제 얘기하는데 뭐 읽으면 어려움은 없죠. 근데 허라는 거를 영어에서는 뭐 보이드라고 이제 번역을 했고요. 그래서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또 인간의 뭐 이치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는데 천도는 천지간의 주인이다. 형체가 없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다. 뭐 등등 이런 그 어떤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그런 원리가 있어가지고 이제 세상이 이제 돌아간다 이런 그 얘기죠. 아주 유교에 이제 그러면서 이제 조금 진전이 되면서 여기에서 사는 인간들이 갖춰야 될 덕목에 대해서 유교에서 이제 강조를 하는데 보통 인의 예지신 이렇게 많이 얘기하잖아요. 인, 의, 여기 이제 지가 먼저 나오는데 어, 예, 예, 신, 인의 예지신. 그래서 인은 다른 이를 어질게 대함을 뜻한다. 의는 만사를 도리에 어긋나지 않게 원칙에 따라 처리함을 뜻한다. 예는 뭐 이렇다. 지는 이렇다. 뭐 신은 이렇다 하는데 영어로 이제 번역할 때 여러 가지 번역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번역을 해. humanist, righteousness. 그 제가 생각에는 그 유교의 중심 가치는 저는 의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의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제가 의학을 연구하는 그 전문학자들한테 만날 때마다 물어봤어요. 어떤 게 가장 중요한 가치냐 그랬더니 그 대부분 의라고 그러더라고요. 의라고. 근데 의가 뭐냐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 각각인데 저는 유교에 있어서의 의의 가장 핵심 가치는 그 상하질서라고 이제 생각하거든요. 상하질서. 뭐 여러 가지 하지만 그 가장 밑바닥에 있는 건 상하질서. 예, 그 의, 그 다음에 프로프라이어티. 예라는 것이 이제 번역하기 굉장히 힘든데 그냥 적당한 거, 적당. 지나침이 없는 프로프라이어티. 그 wisdom, truthfulness 등등으로 번역해가지고 각각은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어릴 때부터 귀에 닳도록 들어가지고 뭐 이해 못할 것은 사실 하나도 없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재밌는 거는 그 일본의 유학자들이 그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 그 불교를 시작한 사람도 마찬가지로 불교에 대해서는 거의 다 적대적이에요. 적대적. 그다음에 신도에 대해서는 우호적입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은 그 불교의 힘이 너무 세가지고 유교가 길을 못 폈어요. 신발이 이제 잘려나가는 그런 형상이었어요. 왜 그런지는 제가 좀 뒤에 이제 설명을 드리겠는데, 그래가지고 이 유교를 유학을 하는 사람들은 불교라면 이를 가라 이런 거. 그래가지고 굉장히 비판적이고 나중에 보면 구마자 반자민이 뭐 이런 야마가 섞여 있는 사람들도 불교에 대해서 이제 비판하는 글이 나오는데 다들 이제 비판적입니다. 그런데 이 신도는 후제, 신도에는 그 원군을 얻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자기네들하고 별로 다르지 않다. 그러니까 신도는 탄압을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유교가 맨 처음에 자기네 입지를 그 세우기 시작할 때 그 신도를 친구로 만들어가지고 살아보려고 하는
그런 이제 모습을 이제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신도에 대해서는 어떻게든지 그 유교하고 연결을 시켜가지고 이 둘은 다르지가 않고 공통점이 많다. 어떻게 보면 동전의 앞뒷 면이다. 뭐 등등으로 여러 가지 그 논리를 전개하는데 후지아라 세이카가 그 먼저는 이제 불교 신이었지만은 유교에 심취한 다음에는 그 이 신도를 받아들입니다. 신도가 이렇다는 얘기를 이제 하면서 통합을 추구를 해요. 그래서 하는 얘기가 이제 이런 겁니다. 이거는 이제 신도를 저희가 공부할 때 나오는 그 기본적인 얘기들이 될 텐데, 신도에서 가장 큰 신 중에 하나가 이 태양의 신이거든요. 태양의 신. 아마테라스 오미카미라는데 태양의 신은 일본의 주인이지만 억지로 지붕을 이은 궁궐에서 살았고 음식은 흥미를 먹었다. 겉으로 꾸미지 않으셨고 음식은 진귀한 것을 찾지 않으셨으며 천한 만면을 불쌍히 여기셨다. 이것이 바로 유교의 옛날에 천자들이 몸소 괭이를 들고 논밭에서 일하시는 백성의 기름에 보답하신 거나 마찬가지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요 나라의 그 이제 요 황제로 이제 그 요순이 있잖아요. 요순하고 아메타라스는 뭐 다르지가 않다. 그 그런 얘기를 이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뭐 요순 그 덕이라는 것이 명명, 신민, 지산, 성경, 오상, 오륜 뭐 등등인데 이것이 신도의 이런 것하고 별로 다름이 없다는 것을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모든 종교가 그렇지만은 불교도 그렇고 유교도 그렇고 그 신도도 그렇지만은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하는 것이 자체 거의 뭐 100%입니다. 100%. 내가 경험해 보니까 이렇더라 하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무슨 과학적으로 어떻게 저희들이 합리적인 그 무엇인가로 증명이 돼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그렇다고 동의할 수 있는 내용을 전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주장을 하는 겁니다. 주장. 신도를 자기 나름으로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일본의 신도도 내 마음을 바로잡고 만백성을 불쌍히 여기며 자비를 베푸는 것을 핵심으로 삼고 요순의 도도 그것을 핵심으로 삼다. 중국에서는 유도라고 부르고 일본에서는 신도라고 부른다. 이름은 다르지만 마음은 하나이다. 이런 식으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거를 얘기할 때 더 나아가서 나중에 이 사람들은 신도가 더 근본적인 거라고 이제 얘기를 해요. 이 신도에 있는 사람들. 이제 그 논리는 이제 나중에 이제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은 불교에 대해서 약간 비꼬면서 비판적이면서 조금 우리는 다르다는 거를 이제 내세웁니다. 내세우는데 이 사람은 승려였지만은 이 불교를 비판하는 이제 얘기를 합니다. 석가모니는 일체경속에서 마음은 존재한다. 극락과 지옥도 존재한다고 설하는 대목이 많다. 또한 마음은 존재하지 않는다. 극락과 지옥도 존재하지 않는다. 고 설하는 것도 많다. 그렇다면 마음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라고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릴 수 있다. 마음이 존재하는 것이라면 결단코 마음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하지는 않았을 터이다. 이거 모순이라는 얘기예요, 모순. 그래가지고서 이것에 대한 불교에 대한 그 논지를 뒤에 가면은 비판을 합니다. 자, 뭐 쪼가리를 이제 계속 보는 건데요. 자, 지금 첫 번째 그 특징이 뭐냐면은 일본의 유교가 주자학, 성략으로 시작했다는 것하고 두 번째는 그 신도의 우적이고 불교의 비판적이라는 것.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측면이 뭐냐면은 상업, 이익, 인간의 욕망, 여기에 대해서 긍정적이에요. 점점 긍정적으로 하다가 유교라는 거는 상업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본질이다까지 나가요. 근데 조선의 유교 전통을 이제 익숙한 사람들은 이것이 이렇게 다르구나 하고 느끼게 되는 거죠. 조선에서는 인간의 욕망이라 할지 상업이라 할지 이익의 추구라고 하는 거는
그건 뭐 반드시 막아야 되는 그 악이에요. 악. 그런데 여기서는 이것이 바로 정의로움이라고 하는 얘기를 벌써 합니다. 17세기에. 자, 그래서 대저 상업이란 한 지역에 있고는 한 지역에 있고 다른 지역에 없는 것을 유통하여 남과 나 양쪽 모두 이렇게 하는 것이 한 일인데, 그래가지고서 서로가 이익을 주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익이라는 것이 바로 정의로움이 아름답게 모인 것이다. 이 이익의 추구가 의라는 게 의. 만약에 이익의 추구가 의라고 조선에서 얘기했다가는 뭐 박살날 수가 있어요. 목숨까지 잃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초창기부터 이 사람들은 출발이 다른 거예요. 근데 그 출발이 다르고 한 것이 왜 그렇게 되는 거는 이 사람들 살고 있는 사회와 경제 시스템과 정치 시스템이 다르기 때문에요. 다른 환경에 사는 사람들은 다른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같은 거를 보고 읽어도. 그런 거를, 그, 이제 조금 이제 맛을 보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유교의 이제 경전이라고 할 수 있는 유교 책들이라는 것이 많잖아요. 많은데, 이제 거기에서 어떤 거를 뽑아가지고 무슨 그 이야기를 전개하는가는 사람에 따라 각기 다르거든요. 왜냐면 그 자체 내가, 책들 자체가 서로 모순되는 얘기들도 사실 많은 거예요. 많기 때문에. 그런데 일본의 이 사람들은 그 어떤 특정한 것들을 뽑아내가지고 선택해서 이제 그거를 강조한다는 거죠. 그 강조하고 하는 그 흐름이 그 독특한 이제 전통 그 특색을 이제 보여준다 이런 거를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어가지고 이제 그 그런 얘기입니다. 이익은 서로 간의 의무가 합치된 결과로. 그리고 조화를 이룰 때, 조화를. 좋아. 또 한쪽이, 이익을 보고 한쪽 손해를 보고 그런 것이 아니라 서로가 이익을 받을 때, 그래서 나중에 이 얘기가 어떻게 가냐면 나중에 이제 그 에도 시대 때 후기로 가면은 그 국가에서 이익을 추구하잖아요. 이익을 추구할 때 상업을 진행시켜가지고서 사람들도 이익이 되고 사람들이 상업을 해가지고 이익을 내서 그 세금을 내면 또 국가도 이익이 되고 이제 그렇게 될 때 그것이 이제 의라는 거죠. 의. 예, 그런 식으로 이제 전개가 됩니다. 그래서 우선 두 번째 사람을 보면요. 하야시라자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도 이제 교토에서 그 불교도였었는데 푸지와라 세이카한테 이제 공부를 했고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 두각을 나타내니까 푸지와라가 도쿠가와 이에야스한테 이제 추천을 이제 했대요.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대장이니까 일본에 뭐 그 근세에 이제 최고 권력자니까 그래서 그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그 중용을 했어요. 자기 어드바이저로. 그래가지고 그 역량 때문에 그 권력 때문에 자기 할 수 있는 거를 이제 할 수가 있었죠. 하야시 라자니. 그래서 뭐 글도 많이 쓰고 정부를 해서 문서도 많이 만들고 했는데 그 나중에 자기가 공부하던 그 곳이 그 바쿠프에서 그 중앙정부에서 지원하는 학교가 됩니다. 학교. 그리고 학교에 그 대장 역할, 그 교장 역할을 애들 하야시 집안에서 해왔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에도 시대 전체를 통해서 이 주작의 어떤 그 본류의 그 가장 중심이 되는 이제 역할을 이제 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라자는 주위에 사서 입지에 나타난 주자철의 기본을 구축해 냈었다 하는데 라자는 성리학자예요. 성리학을 가장 이제 중시했는데 왜 이 사람들이 처음에 성리학을 이제 중시하고 그 펼치려고 노력했는가는 일단은 자기네도 살고 그다음에 권력자들한테도 도움이 되는 그런 길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야시 라자니 그걸 조금씩 이제 보기로 하죠. 자, 그래가지고 뭐 언어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언어라는 것이 이제 굉장히 이제 중요하다. 그 뜻을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은 그 소위 동양에서 그 학문한다 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거죠. 모든 공부의 기본은 뭐냐면은 그각 언어, 각 단어, 각그 거기 쓰인 글자 그 뜻을 이제 올바르게 그 이해를 하고 그런 이해들이 모여가지고 문장을 이해를 하고 그런 문장들이 모여가지고 뭐 어떤 책을 이해하고 이런 식으로 나가는데 그래서 그 소위 그 학문이라는 것이 그 글자 뜻을 갖고서 논쟁을 한 것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다음에 그 글자가 두 개 정도 모여서 이루어진 어떤 그 개념이라 할지 이런 것을 또 논하는 그 주장 뭐 이것이 이 뜻은 이렇다 저렇다 등등의 그런 주석들이 이제 엄청나게 많은데 이제 그 얘기를 마찬가지로 이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워드에서 컨셉트로 나가는 그 학문의 기본 이제 방향을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배움이라는 것, 의문이라는 것, 근데 이것이 그 뭔지를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 이 배움의 궁극적인 목표라는 것은 그 프린시플, 그 원리를 리를 연구해가지고 어떤 그 이치를 깨닫는 지혜를 얻는 데 있다. 이런 그 보통 그 여기서 많이 한 얘기를 그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런 그 리와 어긋나지 않는 그런 것이 선이고 그런 리에 반하는 것이 이치에 반하는 것이 그 악이다. 는 그 어릴 때부터 귀에 닿도록 들은 얘기들이 이제 뭐 계속 일하면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의가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그 제가 이해하는 유교에 있어서 이제 가장 중요한 이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은 이제 의를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의를 얘기하고 있는데 자, 이걸 한번 이제 번역을 읽어보죠. 자신에게 잘못된 것이 있음을 부끄럽게 여겨 빨리 고쳐서 선을 행하는 것도 의다. 남에게 악한 것이 있음을 미워하고 싫어하며 그 악을 물리치고 제거하는 것도 의다. 그다음 이건 뭐 할 수 있는 얘기예요. 그다음 군주를 충성으로 모시는 것도 의다. 이제 요거는 좀 약간 강조를 해야 되는 여기서는 그러니까 사무라이를 충성으로 모시는 것이 의예요. 쇼군을 충성으로 모시는 것이 의. 그다음에 친구를 사귀면서 서로 의견을 다르는 것도 의일 수 있다. 뭐 친구의 약한 것이 있으면 친구의 생각을 듣지 않을 때는 사이가 틀어지는 것도 의다. 이 의의 마음을 천하 사람에게 확장한 모든 사람이 모두 선에 나아가고 악을 행하지 않는다. 그다음에 이제 초점 여기는 게 신하로서 임금을 공경하고 그러니까 노비가 주인을 공경하고 이런 그런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은 그 나이 적은 사람이 나이 많은 사람을 공경하고 아랫사람으로서 윗사람을 우러러 받들어 받드는 것이 의라는 얘기예요. 의. 그것이 이제 righteousness라는 거죠. 그래서 그 사회가 잘 굴러간다. 사람들이 평화롭게 살 수 있다 하는 걸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작에서 가장 강조한 것이 이제 이런 상하질서예요. 상하질서고 상하질서라는 것이 모두를 위해서 그 득이 되는 거고 이익이 되고 그다음에 이 상하질서가 더군다나 중요한 건 뭐냐면 이치가 그렇다. 자연의 이치가 하늘 위에 태양이 있고 그 밑에 그 달이 있고 그다음에 땅이 있고 물은 위에서 밑으로 흘러가고 전 우주가 그런 원리 아니냐. 평등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를 중요한 걸 강조를 하는데 평등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없는 것이 바로 의라는 겁니다. 의.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근세 일본의 권력 구조에 이제 그거를 정당화해주고 전 근대사회는 전부 계급사회잖아요. 이제 지배계급, 그 피지배 계급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정당화하는가 하는 나라 따라 좀 다른데 일본의 그 근세의 권력이 구축이 됐을 때 그거를 정당화해주는 역할을 가장 많이 한 것이 유학자들이에요. 그거에 가장 잘 적용할 수 있는 것이 유학의 여러 갈래 중에서도 주자학입니다. 그래서 주자학이 맨 처음에
일어나게 되고 각광을 받고 이제 나름대로 그 권력을 위해서 이제 봉사를 하게 된 거죠. 그다음에 이제 그 이익이 음양 오행. 자, 요것이 이제 그 모든 것이 이제 원리가 되는 거죠. 이런 것처럼 세상도 그렇게 질서가 지어져 있고 인간의 사회도 그렇게 질서가 지어져 있다. 이렇게 지어져 있는 질서를 이제 지키는 것이 그 유교의 가장 큰 이제 덕목이다. 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늘과 땅이 열리기 전에 그 존재하는 이치가 뭔가 있어요. 근본적인 원리. 그 태극이라고 있고 이것이 움직여서 음과 양이 생기고 음영은 원래 하나의 기였지만 나뉘어서 이제 둘로 되었고 그래서 또 나눠가지고서 이제 오행이 되었다. 그래서 목화, 토, 금, 수가 되었다. 그래서 원리가 하나 있고 그 밑에 두 개가 있고 그 밑에 다섯 개가 있는 거예요. 다섯 개가 있어가지고 그 밑에 또 만물이 생기는 거죠. 이 상하질서가 있다.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지어진 것이 그 프로세스라고 그랬잖아요. 프로세스. 여기서는 그런 이제 과정을 통해서 이제 모든 것이 만들어진다 하는 뭐 많이 듣던 얘기입니다. 자, 그다음에 인간의 욕망에 대해서 이제 얘기한 것이 있는데 이걸 이제 보죠. 그 본인이 타고나지 않았는데도 부와 명예 그리고 장수를 욕망하는 것이 일치에 맞지 않은 욕망이다. 욕망이 아니다. 그런 것은 하늘의 뜻으로 처음부터 결정되는 것이다. 인간이 강렬히 열망한다 하더라도 거의 이루기 어렵다. 키 작은 사람이 키가 커지기를 바라거나 못생긴 사람이 잘생기기를 바라거나 이거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뭐냐면 이제 이런 식으로 이 사람들의 욕망을 이제 통제를 해요. 주작은 기본적으로 통제하고 약간 열어두는 것도 있지만 통제를 하는데 이게 뭐냐면은 모든 것은 하늘의 뜻으로 처음부터 결정되는 것이라는 거야. 키 포인트가 뭐냐. 모든 것이 그 처음부터 주어진다는 것이야. 하늘의 뜻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인간의 자유의사, 자유의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 신분 제도가 그렇잖아요. 누가 장군이 되고 쇼군이 되고 밑에 쫄따구가 되고 일반 백성이 되고 하는 그런 것이 처음부터 하늘에 정해졌다는 거죠. 그것이 그 태극이고 리와 기의 원리고 이거 손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의라는 거죠. 이거를 가장 그 확실하게 서포트해주는 그 유학의 시스템이 주자학입니다. 주자학, 승리학.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거를 이제 부여잡고서 이제 권력에 이제 봉사를 하고 거기서 권력에서 보니까 뭐 잘하고 있거든요. 자기네 그 정당해주고 하니까. 그래서 지원을 받고 그러면서 이제 커지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태허라는 이제 개념이 있는데 이거를 이제 그레이트 보이드라고 영화에서 썼는데 이것이 태극 뭐 이런 거랑 마찬가지 여기서 네 기도 나오고 그다음에 음양이 나오고 그다음에 오행이 이제 나온다.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저천지간에 태어나는 것은 모두 음양 오행을 받는다. 그 기에 같지 않음이 있어서 초목이 있고 조수가 있으며 일륜이 있다. 초목은 상아가 거꾸로 된 채로 태어나 뿌리를 머리로 삼고 가지를 그 덩어리를 삼는다. 이게 다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든 것이 다 주어져 있는 것이잖아요. 그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다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걸 손대면 안 돼. 그런데 이제 이 주작이 그렇게 맨 처음에 봉사를 하다가 이 사회가 그렇게 움직이지 않으면서 주작이 깨져가면서 그 고대 유학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해요. 고대 유학이 이런 고정되어 있는 거를 깨트려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가면 깨트려줄 뿐만 아니라 뒤집어 엎는 어떻게 보면은 시스템을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애도 후기 가면은 이제 득세를 하게 되고 이제 일본의 유학이 다른 식으로 이제 전개를 이제 하게 되는데 초창기에는 하여간 이렇게 모든 것이 정해져 있다는 것을 이제 강조를 합니다. 이제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본 다음에 제 얘기를 잠깐 한 다음에 좀 쉬고서 이제 제 얘기를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이해하는 유학의 이제 구조예요, 구조. 여러 사람들이 이런 얘기도 하고 저런 얘기도 하고 막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걸 이제 전부 많을 거 보면은 제가 볼 때는 이 중간에 기본적인 원리가 있고, 이것이 태어든 태극이든 뭐 리든 기든 음양 오형이든 뭐 그 있는데, 요거를 기반으로 해가지고서 그 인간이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를 얘기를 해요. 이제 그것을 우리가 볼 때 뭐 지금의 용어로 하면 윤리, 뭐 도덕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의례를 많이 얘기합니다. 의례. 제사를 어떻게, 조상을 어떻게 모시고, 여러 가지 의례적인 그것도 여기서 기반을 두고서 이제 구축을 하고, 그 다음에 이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각각 개인이 어떻게 자기 함량을 해야 될지, 자기를 어떻게 길러나가야 될지, 자기를 어떻게 통제를 해야 될지, 셀프 컬티베이션에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런 인간들의 이런 그 윤리, 의례, 자기 함량 등등 이런 거를 통합해가지고 어떻게 그 사회가 형성이 되고 나라를 다스릴 것인지, 나라를 운영할 것인지를 얘기하는 이 네 가지가 그 유학의 이제 기본 핵심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요 논의가 이제 일단은 있어야 되죠, 그죠? 뭐 근본적인 원리가 뭐고, 그것이 근본적인 원리들이 어떻게 분화가 되고 연결이 되어 있고 하는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인간을 설명을 하고, 사회를 설명을 하고, 국가를 설명하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거를 그 설명하는 하나의 시스템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죠.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이 나라마다 조금 이제 다른 게, 아, 자, 그런데 이제 이 전체를 갖고서 이게 이제 머릿속에 들어가 있고 이것이 저희가 어떤 그 인식의 어떤 시스템이 돼버리면 이걸 갖고 세상을 이제 이해를 하는 거예요. 나도 이해하고 바깥 세상도 이해하고 사회도 이해하고 그다음에 이 세상 전체가 어떻다는 것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어떻게 통합해야 될지도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어떻게 조화를 이루고 질서를 이루어야 되는지 현재 있는 질서가 왜 그것이 정당한 것인지 또 설명을 하고 그죠? 지금 주어진 사회가 왜 그런지도 이해를 하고 그다음에 앞으로 더 나아가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뭐를 해야 되는지 얘기하고 그거를 전부 이런 전체적인 틀을 갖고서 이제 설명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거를 우리가 다른 식으로 얘기하면은 그 이해의 틀, 그 분석 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영어는 reference of understanding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 분석 틀로서의 유학, 이해의 틀로서의 유학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저희들은 지금 현대에 살고 있는 저희들은 현대 교육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이걸 안 갖고 있죠. 이걸 버렸어요. 다 버리고서 우리가 갖고 있는 거는 현재를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갖고 있는 우리의 이해의 틀, 분석의 틀은 인문과학이고 사회과학이에요. 인문학, 사회과학. 그러니까 우리가 인문학을 배우고 사회과학을 배우고 해가지고 그걸 종합해가지고서 그 이해의 틀을 만들어가지고 세상을 보고 우리 자신을 이해하고 남을 이해하고 사회를 이해하고 국가를 이해하고 어떻게 나아가야 된다는 것도 주장을 하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지만 예전에는 인문학이나 사회과학이 아니라 이거 갖고 했어요. 동양은 중국하고 그 조선은 일본은 좀 다양했지만은. 근데 이 서양의 중세 같은 때는 이 분석 틀의 이해 틀이 이제 그 성경이 되는 거죠. 성경. 근데 불교 국가에서는 불교의 경전이 되는 거예요. 이제 이런 식으로 그 유교라는 것도 이런 일종의 분석 틀, 이해 틀이다. 근데 이제 지금은 그 유효 기간이 끝나가지고 아무도 쳐다보지 않지만은 이제 그렇다는 거죠.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자는 거죠. 그럴 때에 그 주시나 이 공자나 왕陽明이나 이 사람들이 왜 그 중요한 역할을 했냐면은 이게 지금
전부 쪼가리쪼가리잖아요. 이런 얘기도 했고 저런 얘기도 했고 어떤 사람은 이거를 강조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경험들도 있고 사례들도 많고 이런 거를 전부 막아서 체계화시킨 사람들이 공자가 되고 주자가 되는 거예요. 특히 주자는 이 전체의 그 요소들을 뭐 몇 수천 개, 수만 개 있는 것들을 다 막았고 나름대로 체계를 딱 세워놨어요. 틀을 하나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틀을 통해서 보니까 잘 보여 이게. 자기는 혼자 도저히 할 수가 없는데 이 사람이 정리하는 걸 통해서 보니까 세상에 잘 보이니까 주자가 위대한 거예요. 그래서 주자가 만들어 놓은 요 틀을 갖고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걸 받아들여가지고 그걸 통해서 세상을 보고 사회를 이해하는 겁니다. 근데 주자를 뛰어넘는 그런 사람이 없었어요. 그 전체를 종합해가지고 만들어내는. 근데 서양에서는 근대로 오면서 이 복잡하잖아요. 인간 사회가. 인간 자체도 복잡하고, 국가도 복잡하고. 이런 쪼가리를 전부 막아가지고서 어떤 체계를 딱 세운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거기도. 서양에도. 이제 그것이 이제 칼 막스가 되고, 막스 웨버가 되고, 에밀 드durkheim이 되고, 이런 이제, 에밀 드르갱이죠. 본론사에. 이런 사람들인데, 서양의 이쪽 그 인문학, 이 사회과학에, 요쪽에 인문사회과학에 있어서 요 사람을 뛰어넘는 사람이 아직까지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세우는 그 전체 쪼가리를 막아서 만들어 놓은 이 틀이 아직까지 저희가 이제 갖고 있는 그 이해의 틀인 거죠. 그래서 이 서양에서는 그 대학원 가면은 이것부터 이렇게 해요. 칼 막스하고 막스 웨버, 에릭 트루크하임 이거 다시 읽힙니다. 다시 전부. 독특할 정도로 읽히고서 왜냐하면 이 사람들을 뛰어넘는 사람들이 없는 이 사람들이 중국의 주자예요. 공자고 왕陽明이. 그래서 이걸 갖고서 저희가 어떤 여러 가지 데이터가 있으면은 이 데이터를 갖고서 분석 틀을 통해서 이해를 하는 거예요. 이해. 그래서 분석 틀을 통해서 우리가 지식을 생산하고 뭔가를 하는 거죠. 이제 그런데 여기에만 머무른다면 막스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만 머무르면 배보주의자가 되고 여기에만 머무르면은 주자하게 되는 거예요. 주자, 성리학주의자가 되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통해서 공부를 해가지고 자기 나름의 이해의 틀, 분석 틀을 만들어가는 것이 저희들의 이제 노력의 과정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바로 저는 자기의 탈식민지화 과정이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부하는 목적이 자기의 그 식민지화 과정입니다. 저들은 아직까지 되게 식민지 시대 자기가 식민지에 떨어져가지고 식민지민으로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많은데, 이런 것들을 보면서, 연구하면서, 겪으면서, 나름대로 자기의 이해의 틀, 분석 틀을 갖는 것. 이것이 이제 진정한 자기 주체의 승리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그런 쪽에서 보면은 다 상대적인 거예요. 뭐, 주자가 아무리 잘났건 이 사람도 그냥 완화부담이 완화부담. 여러 가지 틀 중에 하나. 이제 그렇게 볼 때, 이제 각 나라, 그런데 이제, 우선, 유교의 복잡한 것이 이제 어떤 거냐면은, 유교의 텍스트가 있잖아요. 텍스트가 보통 사서오경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시경도 있고, 그 다음에 서경도 있고, 뭐, 예기도 있고, 그 다음에 주역도 있고, 춘추도 있잖아요. 그 다음에 주자가 편집한 논어도 있고, 맹자 있고, 대학 있고, 이제 중용이 있잖아요. 이 9가지 책이 있고, 이 9가지 책만 펼쳐놓고 보면은, 이 양이 엄청나게 많아요. 많은데, 뭐, 그 요소들이 서로 모순 있는 것도 있고, 조금 겹쳐져 있는 것도 있고, 이 전체를 저희가 통합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뿐만 아니라, 고대부터 흘러왔던 역사들이 있잖아요. 역사들의 경험. 뭐, 여러 가지 세상들이 있었고, 인간들이 있었는데, 그걸 전부 통틀어가지고 체계를 딱 세워놓은 것이 주자라는 거죠, 주자. 그래서 주자가 이제 동영상 완전히 칼 막스처럼 된 거예요. 되는데,
자, 그럴 때 각 나라마다, 이제, 유교의 경우에, 각 나라마다 특색이 있어요, 특색이. 자, 이것이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명나라하고 청나라는 크게 본다면은, 아까는 이게 다 동등해야 되잖아요. 동등한데, 여기 맨션에 보면은, 이 요소가 되게 동등하잖아요. 동등한데, 나라나 사회나 시대에 따라서 강조가 있어요. 강조점이 있어요. 명나라하고 청나라는 에틱스가 강조되고 거버넌스가 강조됐지만은 이 셀프 디스플린은 좀 줄어들었어요. 이게. 자기 함양 이런 것들은. 자, 조선은 이 유교는 완전히 리추얼이 중심이에요. 리추얼이 중심. 이 이거 여러 가지 요소 중에서 이걸 굉장히 강조해가지고 이것이 조선에서 피했기 때문에 자기들의 권력이나 지위를 유지하는데 이것이 집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조선의 유학자들은 전부들 어떻게 보면 그 리추얼의 전문가들이에요. 장례식의 전문가들, 제사의 전문가들. 그 다음에 윤리는 이제 강조하고 셀프 디스플린은 말은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개인 생활을 보면 개판이에요. 개판 사람 많습니다. 그 다음에 거버넌스는 거의 손을 안 대요. 왜냐하면 조선의 거버넌스는 기본적으로 반유교적인 요소가 강하다는 것이 제 주장입니다. 노비 제도라 할지, 그 세금 제도라 할지, 이 군대 제도라 할지, 이것은 유교로서 도저히 설명이 안 돼요. 설명이 안 되는 반유교적인 요소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이 유교에서 얘기하는 그 거버넌스 갖고서 설명이 안 되기 때문에 거버넌스는 거의 다루지를 못해요. 여기에 손을 대고 좀 다뤘던 사람들이 소위 실학자들인데 실학자들은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됐다고 생각해요. 조심을. 여기에 대해서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는 그대로 뭐 날아가는 수가 있습니다. 여기. 그래서 조선의 그 유교는 이런 이제 구조를 이제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자, 일본은 이랬어요. 일본은 그 에도 시대 때 17세기부터 19세기 중반까지 세 기간으로 나눈다면은 그, 이것이 먼저네. 이 송략, 하야시 라잔이나 후자르 세이카 이쪽 사람들이, 죄송합니다. 일본이 아니라 보통 우리가 주자 이전에 그 고대 유학을 보면은 요 네 가지 요소 중에서 리추얼이 굉장히 강조가 되고, 거버넌스도 굉장히 강조가 되고, 이 둘이 적어진다면은 주자에 오면은 제가 볼 때는 이 에틱스하고 리추얼이 굉장히 강조가 돼요. 그다음에 셀프 컬티베이션이 강조가 되면서 거버넌스가 줄어들어요.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이 고대 유학하고 이쪽 그 주자학학, 성리학하고는 이제 다르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주자학, 성리학은 니어 컨피셔니즘이라고 하는데 이제 요것을 이제 주자가 그 치가시켰는데 주자가 치가시키면서 거버넌스는 줄이고서 이 에틱, 리추얼, 요 셀프 컬티베이션을 이제 강조를 했어요. 그런데 일본은 어떠냐면 일본은 근대 초기에는 그 주자학 성리학이에요. 후지와라 세이카 하야시 라잔인데 일본의 유학의 구조는 이렇습니다. 자, 이거하고 비교해 보시면은 이 리추얼이 커야 되잖아요. 에틱스 있고 셀프 컬티베이션도 있고 거버넌스가 있어야 되는데 일본의 이 주자학은 주자학이라고 이름은 했지만은 실제는 이렇게 돼 있어요. 리추얼에는 손을 못 대요. 리추얼. 이 관원상제, 조상제사, 관원상제 이 중심으로 한 가족의례 있잖아요. 이거는 유학서는 유교에서는 절대 손을 못 댔어요. 이것은 불교가 100% 차지했어요. 불교가. 그 반기독교하고 연관시켜가지고 불교에서 하게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일본의 그 유학은 이 가장 힘을 쓸 수 있는 게 이 리추얼인데 리추얼이 떨어져 나와요. 손발이 잘려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절뚝발가 된 거죠. 그럼 그 나머지 갖고 뭘 하냐? 자기네들이 살기 위해서 요거를 강조했어요. 요거. 에티크. 에틱을 강조해가지고서 요 거버넌스, 권력에 봉사하는
그래가지고 그 반대급부로 자기네들 생활이 영위가 되는 이제 그런 거를 이제, 강조하게 되는데, 그래서 후자라 세익관이 하야시 라자니 뭐 이런 사람들이 그 구조를 보면 다 이 얘기입니다. 이 얘기. 요에 봉사하기 위한 에틱스를 강조하는 거예요. 주작의 언어를 빌려다가. 그렇지만 요 원래 주작하고 비교해 보면은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의 목표는 뭐냐면 현재 있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인 시스템을 어떻게 정당화할 것인지, 더욱더 강화할 것인지, 그리고 그 반대급부로 자기네들이 어떤 그 영향을 누릴 수 있을 것인지. 그러다가 문 선생님이 하시는 일본에 이제 중기로 가면은 주작이 아니라 고대 유학으로 가요. 고대 유학. 고대 유학은 자, 성리학하고 고대 유학을 공자가 살았던 시대예요. 이때의 유학은 리추얼이 있고 거버넌스가 굉장히 커요. 거버넌스가. 에틱스도 있지만 리추얼하고 거버넌스가 중심인데 이 일본의 근세의 중기로 가면은 리추얼은 아직도 손 못 대요. 이거는 뭐 이거는 완전히 손발이 잘린 상태고 이 사람들은 그 이쪽 주작하고는 달리 이 거버넌스를 굉장히 강조하기 시작합니다. 거버넌스를. 그러니까 정치에 직접 조금씩 참여하기 시작하면서 이 거버넌스를 강조를 하는데 이 거버넌스를 강조하다 보니까 이 사무라이 세계 안에 무사들의 세상, 이 계급사회, 이 에식스하고 설명이 잘 안 되는 것도 많아요. 그래서 이쪽으로 주로 옮겨가면서 주로 정치, 사회 얘기를 많이 해요. 이렇게 정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사회를 운영해야 된다. 이렇게 경제를 얘기해야 된다. 자, 그러다가 애도 후기로 가면은 뭐 리추얼은 아직까지 손 못 대고 점점점 더 이것이 더 커지게 됩니다. 이것이. 근데 이거하고 비교해 보면은 약간 좀 겹치는 게 있잖아요. 이 근본 원리하고 겹쳐가지고서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데 근데 후기로 가면은 유교라는 이름으로 결국 정치 경제학을 하게 됩니다. 정치 경제학. 이거를 이 조선의 유교하고 비교하면은 완전히 차이가 나죠. 조선은 뭐 이것이 이제 근본이니까. 그래서 같은 유교지만은 그 내용을 보면은 성향의 다른 측면이 아주 강한 거죠. 그리고 그렇게 서로 다르게 전개된 것은 그, 그 사회나 정치, 경제 요거를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달라질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약간 휴식을 취하기 전에 요 리추얼이 왜 잘려나가냐면은 유학자들도 죽으면은 불교식 장례를 지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 기독교인이라고 그 오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기독교 친화적이라고 그 의심을 받고서 그 사형을 당할 수가 있어요. 말하자면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불교에 대해서는 그렇게 싫어하는데 그다음에 불교 영향을 엄청나게 받는데 죽어서까지 불교식으로 가야 되니까 자신들은 일출에 대해서 얘기해봐야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관성제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있긴 있지만은 그것이 의미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그래서 일본 유학의 전개는 이렇게 이제 갈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 그제 소견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틀을 놓고서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를 이제 보면 이 사람은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왜 이런 걸 강조하는지, 이 사람은 왜 이런 얘기를 아예 안 하고 있는지 하는 것들이 나름대로 이제 잡힐 수가 있다. 이런 그, 그 말씀을 이제 드렸으면 합니다. 저도 이게 그 일본 유교를 이제 좀 쭉 봐오면서 나름대로 이제 정리가 좀 돼가지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는 다른 해석을 하는 사람들도 다른 뭐 이해를 하는 분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데 일단은 편의적으로 제가 일단은 이렇게 화두를 좀 던졌으면 합니다. 일본 철학 사상사에서 유교의 등장이 일본 사회에 미친 영향 중에 하나가 두 번째가
언어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창출을 했고, 그리고 언어의 의미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직시하는 그런 경향을 만들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아마 이거를 해석하는 거 일리도 있으리라고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아마 이걸 보면서 그 일본 철학 사상사를 서양의 관점에서 보면, 아, 이렇게도 보는구나 하는 이제 제 나름의 그 발견이었는데, 이제 지금까지를 보면은, 지금까지 제가 이제 일본의 언어 사상사를 보면은, 일본은 패러다임을 싫어합니다. 패러다임을 깨부수는, 패러다임을 감추고, 일본 사회가 지배가 형성이 돼요. 그래서, 한국에 이제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식민지 정책의 가장 큰 기둥 중에 하나가 언어 동화 정책이죠. 근데 언어 동화 정책을 하려면은 언어를 강요를 해야 되니까, 이제 식민지 입장에서 보면 언어 강요지만은 언어 교육의 입장에서 보면 언어 교육이에요. 그러니까 이민족한테, 조선민족한테 언어를 막 돈을 들어가면서 막 때려가면서 왜 저렇게 가혹한 언어 정책을 썼는지에 대해서 좀 우리가 의문을 좀 가져야 돼요. 왜냐면은 어느 식민지 좀 의식이 근대로 되는데, 일본이 나쁜 놈들이라고 생각했을 때 한국 민족어를 말살시켰다 이렇게 그냥 천편일률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식민지 정책을 이렇게 보면은, 예를 들어서 그 네덜란드가 인도네시아를 식민지 정책을 할 때는 오히려 네덜란드어를 사용을 못하게 해요. 왜냐하면은 인도네시아의 그 무식한 사람들이 네덜란드어를 쓰면은 네덜란드어가 오염된다고 못 쓰게 해요. 그런 식민지 정책도 있고 다양합니다. 근데 일본은 왜 그토록 언어에 그렇게 집착을 했냐 하는 거를 좀 언어 사상사에서 보면 이제 결론만 이렇게 좀 단계적으로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 결론만 보면은 일본 자체의 정체성을 가지고 고대 국가가 형성됐을 때는 큰 자기의 타자가 있었어요. 그게 중국입니다. 중국인데 중국에는 한문이 있죠. 그리고 이제 김영 선생님이 담당하실 부분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유교 중국에 관한 사상, 중국에 관한 언어에 대해서 엄청난 반발심이 일본의 정체성을 출발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의 그 사상사를 쭉 읽어보면은 합리적이고 따지는 거를 굉장히 싫어하는 언어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학이 이 언어를 진실을 바뀌고 의미를 바뀌는 데 큰 역할을 했다고 그러는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일본의 언어 사상사는 언어를 감성적으로 내려요. 절대로 이기적인 차원에 두지 않고 감성, 느낌으로 바꿈으로써 거기에 지배 계급이 형성되고, 그리고 피지배층은 그대로 그거를 받아들이고. 그래서 지금도 그 영향이 남아있는데, 무슨 잘못을 했을 때 미안합니다, 그 말로 끝내야 됩니다. 그냥 우리 한국 사회나 다른 사회에서 보면은, 만약에 지각을 했을 때, 이게 유학생들이 와서 많이 느끼는 그 교과서에서 나오는 이야기인데, 버스가 늦어서, 전차가 늦어서 지각을 했습니다 하면은 그 선생님들의 마음을 좀 불쾌하게 만들어요. 그냥 늦었으면 그냥 늦었다고 엎드리면 돼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지적인 분석이나 패러다임을 이야기하면 일본 사회에서는 오랫동안 그게 굉장히 반발적이고 일본 사회를 흔들리게 하는, 전체적인 언어 사회를 흔들리게 하는 그런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7세기부터 7, 8세기부터 계속 형성이 돼서, 그래서 일본에서는 이지적인 글보다는 시라든가 일본식 시라든가 와카, 하이쿠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도 일본 천황계에서는 1월 1일이 되면 전부 모여서 와카를 이렇게 읽는 거를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분석할 수 있는 일리도 있긴 있겠지만은, 약간 전체적인 그 맥락으로 보면은 유학이 일본의 언어의 진실과 의미를
형성하는데 도움을 줬다, 뭐, 그 큰 역할을 했다 하는 거는 아마 제한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그, 일본에서 오랫동안 생활했다 하고, 지금도 연구활동하고 있는 윤혜정 선생님한테도 한번 의견을 묻고 싶고, 그리고 김문영 선생님이 이제 일본에 가시잖아요. 일본에 가시면은 그 일본 그 언어 문화. 그래서 언어가 일본에서는 엄청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다음에 말씀드리겠지만 여기에 대해서 아주 비판적으로 쓴 학자가 고야스 노부군이라고 하는 선생님이 이 글을 쓰고 있는데, 이거는 한국어로도 많이 번역이 돼 있어서 그걸 읽으면 참 좋을 듯 합니다. 네, 간단하게 말씀드렸고, 또 기회가 있으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현수님, 그 유교의 지금 일본의 말하자면 언어 중시라고 할까, 독특한 일본인들의 언어 감각, 이것과 유교와의 관련성, 이제 좀 소극적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물론 8세기서부터 이제 한문과 가나 사이의 기란 관계, 이거를 오랫동안 아주 예민하게 경험해온 일본 지식인들, 그런 지적 전통들이 물론 중요하게 작동을 할 텐데, 가만히 보면 여기서 우리 교재에서 얘기하는 언어 중시 자꾸 강조하는 거, 이것도 나름 설명력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 아까 성리자의 있죠? 누구야? 누구죠? 성리자의라는 책. 이건 이제 주자학의 기본적인 개념들을 항목별로 이렇게 설명하는 책인데, 개념 설명서 같은 그런 책이죠. 이게 명나라 초기에 이제 만들어지거든요. 그리고 16세기에 조선에 또 유입이 돼요. 근데 16세기에 성리자의가 들어왔던 시점은 이미 주자학의 기본 텍스트들, 예를 들면 사서집주라든지 뭐 등등이 이미 들어와서 정착한 지 200~300년 후예요. 근데 일본의 경우는 그런 사서집주나 이런 것들과 이 성리자의가 거의 동시에 들어가는 거죠. 임진왜란 이후에 동시에 들어가요. 이 사람들은 이전에 한문을 가나로 번역하거나 아니면 재해석하는 그런 경험이 있었던 데다가 이제 성리서라고 하는 새로운 텍스트들이 들어왔을 때 그 자의, 어의에 우선 차단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중요한 그 공헌을 한 책이 바로 그 진순이라는 사람의 성리자의였던 거고, 그래서 시기적으로 잘 맞아떨어져 들어갔고, 우리 교재에도 쭉 자세히 보시면 알겠지만 일본 유학자들의 저작들 중에 뭐 자의, 어의라고 하는 용어가 들어가 있는 저작들이 많습니다. 이건 한국 유학자들의 저작하고 중요한 차이예요. 뭐 언행자의라든지 이 자의, 어의 자가 붙어 있는 저작들이 많거든요. 우리 텍스트 인용문들 보면 개념 설명한 거 많이 인용해놨잖아요. 어떤 면에서는 이 사람 말이나 저 사람 말이나 비슷비슷한 거 같은데, 근데 실제로 보면은 상대적으로 어쨌든 일본 유학자들의 저작 속에 자의, 어의에 주목한 그런 저작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이 일본 유학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이현숙 선생님 지금 말씀하시는 일본들의 독특한 언어 감각, 언어 중시 풍조, 이런 것들하고도 맥락이 전혀 안 닿는 것은 아니겠다라는 생각이. 네이버 검색창에 인문공간 세종을 검색하세요.